공급망 붕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 인플레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겠죠. 미국도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이 사안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FOMC 장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11월 CPI 상승률에 바짝 긴장을 해서인지 대통령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배경화면 제 뒤에 이렇게 보면 까나리아 애완용 새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얼굴이 좀 심각하시죠? 그래서 이 대목이 뉴욕 증시의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 전 앵커한테 질문 하나 던지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14일, 15일, 우리 시간으로 15일부터 양일간 그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FOMC 회의가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보통 회의 직전에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페드 인사들이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든 물가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브렉 아웃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는 이 브렉 아웃 기간을 이렇게 위반한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 국민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경제 고통지수와 직결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이 국면에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사실은 경제 지표 CPI 물가를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11월 지표에 맞지 않은 듯해서 이 지표가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지 그 위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블랙아웃 기간을 위반하신 분이 대통령이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시장에서 어떻게 믿겼을까?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아웃 기간에 속하면서 FOMC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블랙아웃이라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페드 인사들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하지 못하게끔 돼 있다. 여기는 이제 발언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일부 그 시간상 이렇게 뒤에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그 보고서 내용이 좀 나온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일본의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게 4배 이상 높게 나오죠. 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파우치 소장은 영향력은 상당히 경미하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장세에는 전염성이 강한 것보다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파우치 소장 그걸 토대로 해서 미국의 페드의 인플레를 중시하는 쪽에 그 정책이 먹혀 있기 때문에 월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보고서와 미국의 보고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을 빚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영향력 쪽이 미미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재봉쇄는 안 하는 국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괜찮지 않으냐. 그러면 인플레가 최대 부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이 문제가 중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11월에 물가가 조만간 나오는데 거기는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한번 봤습니다. 대통령이 반영한 것처럼 근데 최소한 2주까지는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의 안정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추락했다. 네. 이것을 한번 시청자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도가 많이 안 좋다. 또 미 국민들의 바이든에 대한 불만도를 표출한 거다. 시장에 있어서는 왜 블랙아웃을 대통령이 위반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해서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할 때는 사실 그것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도 발언하면 나스닥 지수는 안정이 되죠. 3대 지수. 근데 3대 지수가 동반 우리가 마감에 다우지수마저 이렇게 떨어졌던 이런 그렇죠. 시각은 현재 분위기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화두가 됐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전해졌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만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페드 회의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8만 4천 건 나왔죠. 이게 1929년 이래로 가장 낮습니다. 요즘은 뭐 뭐든지 낮다 이러죠. 네. 그것도 몇십 년 만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월의 수치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Thanksgiving Day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경우에 따라서는 January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간 실업정부 건수가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임시직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 고용시장을 파악하는 데는 주간 실업청구 건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고용시장 개선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난번에 발표했던 실업률이 4.2%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실업률을 이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4.2% 고용시장이 동향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시장 개선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렇게 FOMC에서는 요 고용시장만 가지고도 하드 테이퍼링. 요 하드 테이퍼링은 뭐냐면 8개월 동안 150억 달러씩 줄이는 문제가 4개월 절반을 줄여서 300억 달러 늘리는 그 유동성 축소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네. 요 하드 테이퍼링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테이퍼링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인플레 안정 방안이 사실 시장의 신뢰를 잃음에 따라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금리에 가장 민감한 테슬라 주가를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실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11월의 CPI가 과연 이렇게 까나리아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이 월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카나리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요새 보면 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 애완용으로 보서 펫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강아지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개라는 어미의 그 부정적 의미 때문에 이제 강아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고양이가 늘지만 사실 서구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400년 전에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애완용 새로 길렀던 카나리아가 다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카나리를 애완용 새로 기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왜 그럴까? 결국 강부들의 유래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강부들이 이렇게 카나리아를 가장 귀족들이 이제 과거의 귀족들이 카나리아를 애완용 새로 기르지 않으면서 광부들이 가장 애완용으로 길렀던 거거든요. 왜 그럴까? 보통 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새가 카나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부의 깊은 굴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질화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광부보다도 더 빨리 느껴서 이 카나리아 새가 죽으면 또 아마 밖으로 먼저 나가면 광부들이 전혀 깊은 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두 가지 각도에서 기후 변화가 지금 세계 경제 최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초미세먼지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정용 이렇게 되지만 그건 사후적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보면 이 전조조짐에 해당되는 카나리아가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 애완용 새를 카나리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미크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새 중에서는 가장 변이가 많은 게 네. 이렇게 카나리아라 그래요. 오. 결과적으로 보면 변이가 많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최근에 보면 세계적으로 대가문 대폭염이다 보니까 폭염이 되면
사람이 위로 시청자 여러분 기류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날기 위해서 가만히 이게 펼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펼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새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라든가 모든 새의 날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그만큼 변이가 많은 것이 텐데요. 여러모로 그 카나리아가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세계경제라든가 세계 증시에서 보면 내년도에 상당히 이렇게 어떤 방향성이냐, 지금 예측 기간의 예측도 잘 안 맞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 위험 정조를 가장 빨리 맞지 않겠느냐 해서 월가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카나리아 얘기가 나온다.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시청자분이 주식 투자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카나리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내일 물가지표에 앞서서 미국 쪽보다 이제 중국이 먼저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은 왜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생산자 물가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소비자 물가를 중시하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세계 공장 생산 기지니까 중국이 생산자 물가를 중시하는 거고요. 미국은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중시한다. 물가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왜 통화정책 강구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생산자 물가를 중시하고 미국은 소비자 물가를 중시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어제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부분인 굉장히 주목을 됐었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수치를 가져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두 자릿대 해서 10월 달에 13.5%, 이번에 발표된 게 11월 달인데 12.9%인데요. 이건 낮아질 거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만큼 낮아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예상치가 12.4%인데요. 12.4%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상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낮은 것부터 높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쇼크는 지속되고 있다. 생산자 물가의 쇼크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생산자 물가가 사실 소비자 물가에 정가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인플레 문제에서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의 높은 생산자 물가가 중국 내부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정가시키느냐 이 여부를 이렇게 판단해 보면 중국은 저가 수출 붐이기 때문에 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물가 문제를 봉착하는데 이쪽으로 정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대목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어제 오히려 생산자 물가보다 더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마 9월서부터 생산자 물가의 높은 수준을 중국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에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PI의 전가해 본데요. 9월 달에 0.7%, 그 다음에 10월 달에 1.5%, 배 이상 뛰었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2.5%, 역시 배 이상 뛰었다. 배 정도 떴다. 이런 각도에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높은 생산자 물가를 소비자 물가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냐? 지금 미국의 저가 이체 수출 시장에 사실 중국의 중하위 계층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높은 생산자 물가를 미국 측에 전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안화 환율이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시가 됐는데요. 경기 부양 조치와는 좀 상반된 흐름이다. 이 정반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형락을 문제가 6일 날 달러 표체 8,9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우수리 빼고요. 정도 이렇게 갚지 못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중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된다, 금리도 낮췄다, 유동성을 공급받다, 경기 부양 조치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위안화를 절상시키지 않습니까? 위안화 절상시키는 경기를 억제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금리, 통제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시켰다. 이걸 경기 부양 조치로 해석한다면
위안화, 중국 수출 지향적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위안화로 절상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이렇게 전 앵커를 좀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앵커가 만약에 부채 문제에 시달릴 때는 이 어머님, 부모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 헝다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공급하는 건 당연한 조치다. 네. 경기부양 조치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부양 조치는 자치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돼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한 각도에서 나왔죠. 위안화 절상 문제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중국은행의 인민은행장의 이강 인민은행장께서는 사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헝다그런 문제는 이제 파산이 기정사실로 인지가 해라. 결국 이제 헝다를 버린다는 얘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버린다 하는 것을 홍콩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인민은행장이 중국에서 미국의 리먼 사태 것처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킬 가능성은 적다 하는 이런 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분석해 드렸던 시각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런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공교롭게도 헝다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치살도 제한적 디폴트, 이게 이제 제한적 디폴트는 뭐냐? 이 디폴트는 국가부도는 실제 디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디폴트가 있는데요. 제한적 디폴트는 우리가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전가시켜서 미국처럼 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위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 디폴트, 중국 내부적으로만 실험시킨다 하는 측면의 제한적 디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헷갈리는 게 그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실제 등급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망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지티브, 스테이블, 네거티브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등급이 실제 조정하는, 그래서 중국의 국가 등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제한적 디폴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한적 디폴트의 얘기가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기가 나왔을 때 국가가 앉느냐 아니면 다른 국가에 전가하느냐, 포괄적 디폴트 그리고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고, 제한적 디폴트는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중국만 이렇게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향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6개월 후에 대체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실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거티브다, 부정적이다 하면 실제 개선 요인이 없으면 6개월 후에는 사실 실제 등급을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테이블이라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야 어제 피치사의 이 신용등급 평가가 중국 내부적으로 증시라든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증시 중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앞에 해설한 시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어제 상해 지수가 아마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했죠?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의 디폴트 문제, 피치의 디폴트 문제가 국내 증시에 어려움을 초래하겠다 이렇게 앞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경제정책에서 탄력적으로 가는 거죠. 생산자 물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위안화 절상을 고시한 거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위안화 절상을 달러당 6.32로 가장 낮은 수준, 그만큼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수준으로 고시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위안화 환율이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위안화를 그만큼 절상했다라는 표현의 다른 의미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3분기의 성장률에서 중국의 외환 정책이 나왔죠. 중국은 관리 변동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의 의지,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체제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10월 중순에 나왔는데 4.9% 나왔죠. 7.9에서 4.9%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위안화는 그때부터 6.3 이렇게 해서 지금 6.3이란 절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위안화 절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환율을 올려야 되는데요. 절상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 물가가 되고 올라가서부터 종전과 다르다. 자, 중국은 경제 성장이 낮으면 위안화가 절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PPI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경제 성장이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7.9에서 4.9로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평가 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뒷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이 낮추면 평가 절하야 되는데요. 오히려 절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으로 그 의견을 엇갈리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팀버겐 정리다. 높은 PPI니까 위안화 절상 쪽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중국의 내부적인 해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위안화 절상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불이익 9기간을 위반할 정도로 뭐냐면 사실 그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돼? 그러면 술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물가가 안 좋은데 달러 약세는 술물가 더 증폭시켜서 미국의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각도가 지금의 이런 문제다. 그래서 현지 기준으로 오늘 발표되는 CPI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의 PPI가 중국 내부적으로 CPI 정가시키니까 미국 쪽으로 정가시키느냐.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보면 CPI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완전히 바꾼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앞으로 내년도의 세계 경제라든가 내년도의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시 모습을 바꿀 것이다. 운명이 갈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환일 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CPI, 미국 CPI 11월 지수는 내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CPI 결과는 높게 나오겠죠. 대체로 월가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며칠 이렇게 유가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아까 제목에서 우리 정 PD께서 얼마나 높게 나오길래 바이든 대통령까지 얘기하느냐 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11월의 CPI 물가가 과연 7%를 넘느냐? 이게 넘느냐? 나스닥 추락하는. 그래서 다우지수까지 마지막에 하락세를 돌아서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CPI 상승률은 이렇게 CPI 상승률은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6.2% 나왔습니다. 11월 달에도 지금 예상은 6.7이죠. 전 앵커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6.7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요 수준만 나오더라도 인플레 타겟 텐션이 2%니까 물론 요건 근원물까지만 사실 CPI까지 통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 그 근원물가로 보면 2배 이상, CPI로 본다면 타겟 텐션의 3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테이퍼링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장이죠. 오늘 파월에 대해 지탄하는 것을 우리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파월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냐, 예측을 잘못하는 거냐, 월가의 논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캐스터분께서 전해줬는데 그 내용입니다. 캐스터가 전해줬죠. 예,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월의 입장은 파월의 임명이 재임명되기 전에는 일시적이다. 지금 장기간 지속된다. 인플레 파이터로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맞추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11월 CPI 결과와 관계없이 테이퍼링은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게 테이퍼링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 연계를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페드 장세에 진입함에 따라서 벌써부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죠. 네, 앞서 우리 글로벌 마켓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책임자인 조재길 특파원께서도 네. 이번에 이렇게 FOMC 회의는 경기 전망,
그다음에 낫프로트 점도표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경기 전망은 그동안 상향 수정해왔던 것을 하향으로 얼마큼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꼭 시청자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통화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지금 인플레가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긴축인데 자 경기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락한다 하면 이건 완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측면에 경기 전망의 내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낫프로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리를 지난번에 9월 달에는 내년에 3차례 정도 하는데요.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부분에 얼만큼 FOMC 멤버들이 얼만큼 동조를 하느냐. 네. 동조한다. 그 대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이렇게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통화 정책이 완화, 코로나 이후에 울트라 금융 완화에서 긴축 쪽으로 간다. 출구 전략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속도도 빠르게 된다. 한 300억 달러씩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의 오늘 주가 마감으로 이렇게 본다면 300억 달러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이걸 확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연계는 곧바로 시킨다. 파월 입장에 금리를 테이퍼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하는 입장인데 연계시킨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시켜 준 거다. 아이러니커지요. 그죠? 네. 안정시켰는데. 그래서 근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내년도에 성장률이 어떻게 희생되느냐. 자, 하드 테이퍼링하고 금리와 연결됐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 하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을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플레 문제가 중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특히 중하위 계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하는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 나서서 시장에 발언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국민들이 불만을 좀 많이 느낀다.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지금 인플레가 세계적으로 하수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10월 달 CPI 상승률인데요. 3.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겠습니까? 전엔 뭐든지 숫자가 지금 큰 것 크죠? 나스닥도 오르면 많이 올라야지 찌끔 올라가지고 감이 없죠. 네.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률이 3%, 4%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많은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3.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 수준을 볼 때는 자,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2% 발표하는데요. 야, 그 수준뿐이 한데 나는 지금 김장 가격이 이렇게 얼마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작년 김장 김치 대비해서 또 부동산 가격도 홍남기 부총리는 안정된다는데 왜 부총리가 가격 변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쨌거나 지금 강남이라든가 이런 건 부동산 가격이 안 내리거든요. 오히려 깎으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의 체감 물가, 지표 물가 간에 이렇게 괴리가 되면 통계 조작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정책에 대해서 정책 단계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는 자, 일반적으로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낮다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고. 네.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10월 달 발표된 거를 보면 6.2%거든요. 우리 소비자 물가 어떻습니까? 3.2%.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시장 친화적으로 나선다 하든 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 문제의 신뢰성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 대응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플레 대응을 조기 금리 인상 8월 달, 10월 달이죠, 11월 달이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인플레 문제는 글로벌 CPI와 한국의 CPI 간의 계량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이제 0.28이다. 지금은 0.78이다. 0.78이다. 그만큼 해외 요인의 CPI에서 국내 CPI를 많이 영향받은 데거든요. 두 가지 각도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물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물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 측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외부 요인이 가능하면 저분 대외 변수 측면에서 환율 가지고 공급 측이기 때문에 절상적으로 해줘야죠. 금리 인상보다는. 그래서 바람직한 인플레 대책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위안화 평가 절상, 미국도 달러 강세, 달러 가치 강세죠. 우리도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원화 절상 쪽으로, 물론 금리 인상이 원화 가치를 절상시킵니다는 과거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절상 쪽으로 방향을 해야지 금리 인상 두 차례에서 가장 먼저 놓고 MZ세대들과 소상공인을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서로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 자체를 왜 미국이 6.2%인데 우리는 3.2%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플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주식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는 어떤 점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이제는 이제 미국이 완전히 이제 긴축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긴축은 금리를 올리면 긴축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적정 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돈줄을 줄이면 긴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 적정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올리니까 그게 여전히 저금리 기조다 맞기는 합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정책은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금리 올리면 긴축, 돈 줄이면 공급 줄이면 긴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뭐 학자들 얘기해서 적정금리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도 적정금리 낮다, 저금리 기조다 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그런 과정에서 되는데요. 지금 정책은 변한다. 그리고 각국들이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걸 자국 통화 절상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수출보단 내수 시장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서는 내수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떤 국가, 서학개미들은 미국과 중학개미들은 중국과 한국의 동학개미들도 내수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내년에 주식 투자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